90년대 후반에 드물었어요. 이제 이중적인 신분을 살았던 거죠. 민간 사업가의 신분이지만 사실은 우리 정보사와 함께 손잡고 마치 비밀 요원 같은 활약을 했었고 급기야 성악까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드문 우리에게는 휴민트였던 거죠. 다들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흑금성처럼 군인 출신도 아닌데 중국에서 어찌 보면 민간 교류 사업을 하시던 류재복 선생님이 어쩌다 우리 정보사에 휴민트 역할을 하게 되셨을까?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 결과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에서 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보시죠. 장구와 북과 꽹과리를 들고 온 류재복 선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96년도에 실렸는데 원래 실제 이 사건은 기사 보도 시점보다 2년 전의 일이었던 거죠. 네. 제가 이제 한중 수교 되고서 2년 만에 94년도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네. 15일 동안 이제 다 돌아보고 내일이면 김포공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 바깥에 시끄러워진 겁니다. 나가 보니까 노인들이 한 20, 30명이 모이는데 우리 사물놀이죠. 장구, 북, 꽹과리 징인데 거기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징하고 꽹과리는 깨지고 북하고 장구는 찢어진 겁니다. 거기다 뭐 그냥 막 꼬매고 붙이고 야 제가 그걸 볼 때 선생님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회를 만났습니다. 그 회장 노인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제가 2달에 올 테니까 연락처를 달라. 치면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때만 해도 한중수기 이런 데 오고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 그렇지. 중국의 연변에 있는 저정도를 사기치고 말이지.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닙니다. 회장님 하더니 2달 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2달 후에 갔습니다. 인사동에 가서 북, 장구, 진, 꽹과리를 2번씩 산 거예요. 사가지고 제가 짊어지고서 갔다가 딱 주니까 노인네가 놀란 거지. 그랬더니 막 쏠라쏠라 하더니 부르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뭐 카메라 기자들이 막 오더라고. 그러니까 한중 수교 되고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2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겁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신문에. 민간 외교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여기 이걸 전달해 준 분들은 중국 동포분들. 다 중국 동포들이죠.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훈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요. 설마 그 일로 이 정보사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과연 정보사였을까요? 과연 그게? 정보사였을까요? 1995년 12월 사업차 중국 선양 심양을 방문했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그래서 호텔 방에 묵고 계시는데 갑자기 무서워. 궁금해 누가 있을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누구지? 문을 여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비밀성 배지를 달고 있던 두 사람이 딱 앞에 서 오 마이 있는 갓. 어머, 당시 비밀성 배지를 단 사람이 내 호텔 방으로 찾아온다. 야, 이거는 납치당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북한 사람들이죠. 배지를 달았으니까. 요령신문, 또 다른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에 제가 실렸는데 그 신문을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서 신문에 난 사진과 실물을 비교하는 겁니다. 얼굴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유재복 선생 맞구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류재복 선생 맞구만. 뭐야 당신? 들어와요, 들어오라고도 아닌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바로 들어오더니 텔레비를 키더라고. 왜요? TV를. 왜요? 중국 때문에. TV를 키더라고. 너무 무섭다. 중국 호텔 방에 그런 게 있으니까 텔레비를 크게 틀더니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취재 본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다.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야? 보니까 동갑이에요, 동갑.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 친밀감이 통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했더니 경애하는 영도자 장모님의 특명을 받고 선생을 만나러 왔다 이거. 나 진짜.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서울에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데려가시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장국 깽가리 2벌 줬는데. 네, 그러게. 그걸 다 보고 온 거지. 그런 사건을 다 알고. 김정일이 본 거네요. 왜냐면은 그 중국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간 게 많았었거든. 그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얘들은 알고 온 겁니다. 그 신문을 김정일이 봤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정말 뭐 아무 꺼리낌 없이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자체는 그 뒤에 지금 김정일이 서서 야 가서 저 선생님 만나고 와라고 그 맞습니다. 기사를 보고 아마 이게 말하자면 직접 지령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과감한 가능하네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김정일이가 가서 직접 만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한중수고에 되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공 외교를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이가 딱 기사를 보고 야, 이 사람이 민족의 얼이 살아 있구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장구, 북, 징. 민족을 상징하는 풍물놀이를 선물해 준 거예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공공 외교가 아니라 민족 차원의 교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한에 북한의 공연단들을 파견하면은 단순히 뭐 문화 교류도 있지만 돈도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북한의 입장이에요. 북한의 속내가 당연히 우리 유 선생님을 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 싶은 게 아니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막 접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명함을 딱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제 헤어진 거 아닙니까? 95년도 12월 달에 이제 만나고 귀국해서 바로 보고를 한 겁니다. 왜? 보고를 안 하면 걸리니까. 국가보호법에 걸리니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안기부 쪽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가서 얘기를 해서 딱 하니까 명함을 확인해 보더니 거물이라고 해요, 거물.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였다, 이거. 부총리 사위? 사위의 사위, 북한에. 부총리 사위로 제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사위면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저희 일반인들은 부총리 사이 뒤통수도 못 봐요. 그 정도로 높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지. 이제 12월에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는 앞으로 우리 일에 아주 나서라 이거 앞장서라 이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완전히 이건 뭐 보통 과물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전담해가지고 대북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간인 신문인 유재복 선생님에게 이제 북한 측의 이제 고위층들이 이제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게. 자, 우리 쪽 정보사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는데 그렇다면 정보사에서는 어떻게 이 민간인 신문의 유재복 선생님을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섭했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 설득을 시켜야지만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정보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요 당시 유 선생님을 국가 비밀 요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라는 정보사 요원을 만나셨어요? 야. 69년 12월 정도부터 2002년까지 대북 공작 활동을 한 박상민입니다. 공작원들을 개별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중앙분계선을 돌파해서 북한 전현지대까지 침투시키는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94년도인가 95년도가 오래됐는데 제 친구인 이양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후배가 인민일보 그 기자 출신인데 중국에 자주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하고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제보에 의해서 제가 유재복이를 접촉하게 됐습니다. 유재복을 만나서 보니까 중국 거점으로 해가지고선 대북 연계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포섭을 활동을 했죠. 제가 자주 만나면서 신뢰감을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유재복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명동에 아마 그 금강에 구두방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구두 진열돼 있는 거를 부수 그걸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94, 5년 되니까 그 구두가 부수가 비쌌다고요. 그래서 사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유재복 체면도 세워주고 엄마. 그러면서 유재복 기자가 조선족 뭐 중국은 뭐 예술단도 들어온다 다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유재복한테 이렇게 도와주려니까 유재복이 거의 국가에 도와주겠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 그 누가 아무나 그렇게 답변을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신뢰를 하게 됐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죠. 면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를 이제 면담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관찰묘사, 자기가 본 거를 와서 묘사, 그걸 관찰묘사,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유재복에 대해서는 촬영은 A급이니까 촬영 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고. 촬영은 그냥 첩보 수집 요령, 어떤 거를 해라. 우리 일에 참여한다고 서약서 같은 게 있다고요. 아마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서약을 하는. 96년 5월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더라고. 그러더니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이번 주 한 5일 후에 베이징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일 했더니 우리 평양에서 높으신 분이 선생님을 보러 온다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끊었죠. 딱 끊으니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는. 나 이미 빨리 오라 이거야. 요청인가? 빨리 오라 이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무조건 가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자, 대사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 붙은 차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차를 타면 저는 이미 북한에 간 거예요. 그렇죠. 타치고까지 거. 까지 거. 캐세라세라지 뭐. 타가지고 캐세라세라. 간 데가 바로 쓰라쓰라. 그 아시아 선수촌 베이징에 예. 우즈 호텔. 우저우 따지 우덴이라고 거기에 딱 데려가더니 특실에 안내하더니 조금 있다 사람들이 와요. 그 세 명과 제 그 파트너 저까지 5명인데 3명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딱 자기는 조평통의 국장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젠틀맨이더라고 보니까 완전 정장 딱 입고 이제 악수를 하고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은 서가지고 딱 적는 겁니다. 우리 그 항상 뉴스 보면 적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똑같아. 거기가 한 가지. 그런데 이 친구는 침대에 들어가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높어. 그렇지. 바로 붙이는 사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높은 거지. 내가 속으로 해서 야 내가 이제 물건을 잘 잡았다. 물건 잘 잡았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근데 그때도 이제 국장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 선생에 대해서 확인 다 했다 이거야. 고향이 청주고 다 했어. 알아봤어. 어떻게 되니 이제 우리 앞으로 좀 멋있는 좀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 선생님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아이들만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데려가라 얘기야. 또 얘기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술을 먹고서 이제 술 챘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저기 술 좀 채숙하고서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저보고 교류를 하자고 그러는데 교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평양을 가야 되겠다.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먼저 갔다 오자 했더니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얄 땡땡땡과 이 말보 땡땡보로의 뇌물이 효과를 발휘했을까? 발휘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북한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장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후인 1996년 6월 18일 드디어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십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통한 거죠, 이게요? 맞죠? 어차피 초청장은 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딱 보더니 놀라는 거지. 야, 이게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래. 이게 왔는데 통일을 원해서는 불화가 된 거예요. 왜? 그때 한창 안 좋을 때니까. 맞아요. 5명이 모였는데 대책회의가 3명은 가지 말라는 거죠. 북한을. 근데 2명은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 이거야.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겠다고 초청장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좋다.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갔다가 뭐도 모르고 책임 알잖아 이거야. 아이고. 당연하지 이거. 미래국인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좋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고 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유 선생님 참 추진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방북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차 방북을 7박 8일 동안 했다 왔는데 사흘째 되는 날인데 점심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3시쯤 됐는데 느닷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야이 깐다 야 똑바로 앉으라고. 어머머머. 야이 깐다 야 똑바로 앉으라고. 어머머머. 아니 들어오자마자요? 초대해놓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뭡니까 했더니 똑바로 앉으라고 깐다 이렇게 그래. 어머머머. 똑바로 앉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 뭐야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뭘? 방북증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방북증. 초청장 이런 거 아니에요? 초청장을 줬어도 방북 허가 없다 이게 방북증. 벌써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방북증을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가 없다 그랬더니 기내도 그냥 권총 꺼내는 거야. 어머머머. 들이댔습니다. 어머. 어머. 얼마나 머리에다가 딱.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초청장은 줬지만 제가 통일원의 허가를 못 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청장을 주면 무조건 허가를 받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라 얘기해. 근데 내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저 권총을 꺼내가지고 너희 깐나 안기부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거의 진짜 그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겁니다. 그러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목이 나라. 아니 솔직히 보내긴 보냈잖아. 요원은 아니지. 권총 차면서 보안사요. 그래서 내가 나는 민간의 교관이다 그랬어 내가. 뭐라고? 민간의 교관? 빨리 권총 치워라. 그래서 내가 이제 스크랩을 꺼낸 겁니다. 스크랩. 무슨 스크랩? 스크랩은 이제 거기 있었던 스크랩을 내가 이렇게 딱 꺼내서 줬어요. 가지고 다니시던. 예, 딱 주더니 이 두 사람이 다 남겨. 딱 남기는 순간에 사진을 하나 본 거예요. 사진을. 사진을 딱 남기더니 이 사진을 딱 본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러시아 대사지. 러시아 대사. 예, 요 사람이 그 당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일등 서기관입니다. KGB 요원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한너 수교되고서 바로 와가지고 나하고 알았던 인사인데 이 사람 이름이 세이게르 드보로니코프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진을 딱 보더니 지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 대사 아니야? 대사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후에 평양에 대사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후에 평양에 대사로 온 거예요. 와, 기가 막히네. 이 사진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확인이 확실히 가능하니까. 지들끼리 아들이 이걸 딱 덮더니 권총을 딱 집어넣어. 야, 살았다 내가. 이야, 너무 사는 거지. 그러더니 야, 이 간다 선생으로 변한 거야, 호칭이. 야 진짜. 선생, 예, 이거 우리 하루만 빌려주라고요. 아, 보고를 해야지 가져가. 누구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하나도 빼지 말아라. 알가시오 하고 나가더라고. 나가자마자 바로 옆방에서 그 부통령 사유가 들어온 거예요. 옆방에서요? 옆방에 있었네. 테스트를 한 거네. 딱 들어오더니 아니 무슨 영화냐? 이렇게 쳤다고요 진짜? 야,
유 선생 대단합니다. 왜요? 여기가 서울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옵니까? 야. 듣고. 아, 이분 간이 크셔요. 그랬더니 이제 잘 된 거래. 이제부터 유 선생은 평안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길이 열렸다. 그거는 지금 장모님한테 보고하러 갔다 이거예요. 어머.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스크랩북이 없었다면 그러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어딨죠?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잘 보고 잘 먹고 무사히 제가 7박 8일 평양 일자 방북을 끝내고 귀국을 해서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7박 8일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파견한 공장 미션 첫 번째는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했잖아요. 그 부총리 사위가 마지막에 무려 김정일의 메시지를 유 선생님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은 북한이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유 선생을 신뢰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김정일이 앞으로 남북 간 문화 교류 사업도 적극 장군님이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경제부총리의 사위가 마지막 날 유 선생님에게 전해주면서 이번 방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일종의 징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총 맞을 고비를 넘기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다시는 그쪽을 북쪽으로 안 쳐다봐. 맞아. 두 번째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97년도가 됐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그쪽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예술단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명 프로덕션을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개명 그 계명, 닭이 닭깨자 울명자. 닭이 운다 이거예요. 아침에 온다.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네. 계명. 그래서 쟤들이 계명 프로덕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북에서 법인 설립해 준다고? 계명이라는 상호를. 진짜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 상호로 훗날 이제 그 서커스 안에 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거. 진짜 닭이네. 이제 400여 개를 고대하면 이거를 걔들이 정해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개명 프로덕션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이제 그 길림신문 서울 지국장 아닙니까? 기자란 말이에요. 기자가 그런 걸 들으면 안 되니까 공연 해설을 만든 거야. 프로덕션. 계획사처럼. 북한의 예술단이나 서커스단을 데려오기 위해서 해설을 만든 게 바로 개명 프로덕션. 사실 북에서는 계속 우리 애들 좀 데려가시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기관이랑. 그 당시에 야. 서울이나 뭐 청주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만날 때도 그렇고 좀 뒤돌아보면서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안 쫄으셨어요? 안 쫄았어요. 대단하시다. 믿으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우선 내 친구 부총리 사회를 믿었지. 걔하고는 뭐 보통 사역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97년 노지라니까 칭다오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보니까 12살이라고 그래, 12살. 네, 제 나옵니다. 아유, 잘 먹어서 뽀동뽀동.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이놈에 뭐 할 거야 했더니 딱 부동자로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국 최고의 외교가 되겠습니다 하더라고. 외교가. 외교관이 되겠다. 부총리 사위 아들인 거야. 그렇지. 손자인 거, 부총리의 손자. 너 아저씨가 뭐 하나 사줄게 했더니 피아노 사주세요 그래, 피아노. 어머나. 그래도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거 없나? 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2차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비싼 거. 예.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청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고향이 안동이라는 거야. 남쪽이잖아. 남쪽.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좀 한번 한국 땅을 바꿔달라 이게 어머니 소원이라 이거야. 근데 여동생하고 같이 하게 해달라 이게야. 오케이. 우리 정부에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만 여권만 조선족 여권으로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제가 다 왔다 가요. 진짜.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실화예요? 싫어하죠. 우리나라 그 기관에서 좀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죠. 안경에서 완전 한급이어서. 와. 장난이 아니다. 지금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김정일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고위층 가족들이 한국에 남한에 왔다 간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나하고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어?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가. 햇빛 정책이 있을 때니까. 아, 그러네. 뒤구나. 그 정말 이 남북한의 그 국경을 넘은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1998년 6월 뚜루뚜루 하나의 또 국제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유 선생, 선생님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7월에 우리 공화국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라는 전화가 걸려와요. 이때 선생님께서 일생일대의 지령을 받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어떤 지령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아,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군요. 왜? 4년이 지났죠. 4년 벌써. 4년이 지나서 우리 정부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죽어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시신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98년 7월 10일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합법적이지 이제. 통일부 허가를 다 받았고. 그때는 초대소가 딴 데요. 조평통 초대소요. 거기 갔는데 그 처음에 봤던 국장이 또 와. 그래서 먼저 일정을 얘기해. 근데 그랬지. 국장님, 이번에 제가 꼭 긴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냐 이거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좀 작전을 시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뵈려면은 경에는 영도자 장군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대. 근데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 부추는 사위가 들었어.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보고 그래요. 윤 선생님, 왜 수령님을 뵈려고 하냐 그야. 난 사실 내가 서울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봤다. 저거지. 회고록을 봤는데 이권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했더니 무슨 말이네. 인간에게서 신념은 위대하다. 못 산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천한 사람보다 위대하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내용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내가 그걸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모르심. 그러더니 부총리 사위도. 다음 날 오더니 선생님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대. 기다려보래. 이제 속으로 희망을 갖는 거지. 얘가 그래도 부총리 사위니까 뭐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남측에서 간 사업가가 갑자기 그 순간에 회고록의 한 구절을 딱 얘기한 거.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마디가 중요한 거네. 이거를 준비해 가신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이었는지 아니 좀 궁금해요. 준비해갔죠. 그지? 머릿속에 무기로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선생님이 그걸 남한 사람이 해고록을 읽어줬다는 자체가 완전 충격이잖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완전 진짜 최고의 승부입니다. 그러고서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조평도 과장이 오는 거야. 예. 윤 선생님, 빨리 양보 입고 나오시라고요. 차로 딱 걷어. 딱 도착했어요. 야, 정말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 거대한 궁전이지. 진짜 공전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기관단처럼 딱 2명이 서 있어. 그러니까 나 데리고 간 친구가 그냥 서류 하나를 주더라고. 서류 하나. 통과시켜.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야.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에스카레이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1층 에스카레이터 들어오는데 암호 그러니까 736 통과. 이상한 나라지.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또 2층 올라갈 때 암호가 또 틀려야 돼. 틀려 암호가. 2층 하면 또 다르고. 틀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딱 6층이 나와서 7층에 딱 섰어요. 야, 그 노인네가 거대한 침상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머릿속에 추세를 해야지. 그지? 쓰기를 해, 뭘 찍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니까 그 검버섯 꼭 그대로 입고 빨간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 혼색 양복에 이불 딱 덮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 시신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시신 본 사람. 네, 저 봤어요. 봤죠? 근데 사람이 그 유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어들던가, 창백해지던가, 네, 좀 뭐 기가 그래야 빠지는.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체격이 그대로 있고 그 뭐 생김새 하나가 너무나도 신통해서 너무 끔찍할 정도였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렇죠. 네, 진짜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딱 나오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차 타고. 잠깐. 왜 그러니? 저 과장님, 아까 저한테 영광이라고 했지, 영광. 올 적에. 그런데요. 영광의 기회를 주셨더니 뭐네? 무슨 소리네? 카메라를 끌었어 내가. 딱 던지고서 찍었더니 안 되는데 뭐가 되냐고 빨리 찍으라고 말이야. 영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리 내니까 어떻게 놀라가지고 딱 놀랬어요. 두 카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지 행운. 인증샷까지. 네, 진짜. 그때 그걸 안 찍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믿어? 안 믿지. 안 믿죠. 그거를 안 찍어서도 나와서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확실히 이건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찍어라. 찍은 거예요. 이 1998년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하신 게 94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김일성의 사망을 그때까지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겠냐. 그건 아니었을 거고 분명히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좀 얻고자 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주로 유재복이가 방북 활동할 때는 군사첩보 수집을 주임무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갈 때 금수산 뭐 태양궁전에 뭐 들려다가 보면 김일성 사진 아마 어떻게 돼 있느냐가 한번 봐라. 아마 박철세가 갔다 와서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했다 쳐도 그 친구가 다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느 일부 쪼가리 한쪽 신문 쪽에만 한쪽 쪼가리지. 그럼 또 유재복이도 박철세가 한 그 쪼가리일 수 있고 다른 쪼가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우에서는 그렇게. 지방간에 그게 있네.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한 거야. 다른 그지? 조각을 또 봐야 되니까. 퍼즐 맞추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앞에서 찍었잖아요. 사진. 그것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구두로 얘기한 거지. 김일성이가 뚫어놓으니까 사진 이런 실물이 없으니까 그 선에서 저거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 초대소에서 머물렀고 그 벤수차를 이용했다는 거. 벤수차 아무나 전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황 와서 진술해주는 정황으로서 이제 신뢰감 저거지 관련자가 신뢰성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공작 어떤 거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상당히 그 정보에서는 화두로 떠올랐어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첩보를 수집해라.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공작은 적 수뇌부에 들어가서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렵다. 공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국의 정책 지도자들의 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북이 전쟁 경우가 있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은 공격 걸 것인가 뭘 것인가 이런 거는 답이 어디서 나와요? 최고 지도자. 정책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북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엔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특히 조총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그게 말하는 이제 정보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갔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역공작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 정보를 주거나. 거짓 정보. 거짓 정보를 주고. 역정보를 주는 거야. 와, 헷갈리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거다. 근데 그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내가 시도를 한 거죠. 이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사를 한 저녁에 이렇게 음료수하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앞집 아줌마가. 그 뒷날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케이크하고 사가서 이제 답례를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남편이 대얘기라는 그 광고에서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거. 그로 바뀌었다. 이 사람이 대북 광고를 찍는 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 수도 없이
못 들어가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업무는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성과는 없지. 해다 잘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만나.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근데 순간 이거구나. 이거 거기서 아이템이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떠오르셨네. 북한에는 알다시피 사전에 이 광고란 용어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없죠. 그러면 이 광고가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로얄 패밀리나 권력의 핵심층하고 접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정부사에 근무하면서 대북 관계를 했다. 이거 해보자 하니까 이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광고라는 게 없다. 그렇죠. 금지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금지된 거를 성공시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치. 라는 이제 역발상인데, 자 이제 북한 수뇌부에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최고 권력으로 가기 위한 제일 첫 단계의 사람.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성택의 형이자 북한 군부 실세인 장성우의 외아들 장현철입니다. 그 장씨 집안, 그 큰형이 장성우, 그다음에 둘째가 장성길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장성택. 이 장씨 집안에 묘하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현철이를 타고 가면은 권력에 들어가는 가장 첩경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정보를 주는 그 우회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조총련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북한의 실세 장성택의 형 장성우의 아들이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농산물을 남포로 들여다 포대가리 해가지고 남쪽에다 팔아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포대가리가 뭐예요? 포대가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1990년 중후반에 그 남한에서 북한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뭐 오징어라든지 뭐 명태, 뭐 말린 조개, 북한 산물을 이제 그 한국으로 들여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북한에서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1년에. 그러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산을 사와요. 사와가지고 내용물은 중국산, 겉에 포장지는 북한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원산지 둔갑시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포대가리가 헌법에도 보면 북한이 저희 영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노다지 사업인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입니다. 물건을 계속 받는다. 네, 물건을 장현철의 물건을 포대가리 한 거. 한 걸 계속 활성화시켜줘요. 보름을 앞두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호두, 땅콩 뭐 이런 거. 땅콩, 견과류. 그다음에 이제 그 말린 고구마 줄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왕창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왕창 수입하게 놓고 이제 국내 파트가 이제 업무를 맡는 거예요. 인천 항구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에서 기자를 딱 해가지고 이게 들어왔다. 여는 거예요. 급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날 뭐 얼싸웠다고 아이템 그냥 막 때리죠. 언론에 한번 터지면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결제를 안 해. 물건은 여기 잔뜩 와 있고. 중국 사람 결제가 안 되고. 중국 애들은 얘를 믿고 그동안 거래 신용을 믿고 왕창 줬단 말이에요. 돈은 못 갚지. 그러니까 장현철이가 혼에 몰린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액수일까요? 내가 기억나는 50만 달러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농수산물 특히 땅콩 이런 게 6억 원어 치면 6억 당시에 그거는 거기서 깝깝한 일이죠. 엄청. 연락이 오게 뉴스는 계속 터지고 있고.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밀반입되거나 위장 수입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호두 100톤을 북한산로 위장 수입하려다 적발돼 반송된 데 이어서 올 1월에는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 정월 대보름 성수기를 겨냥한 수입호도 천여 톤 160만 달러치가 반입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또 흑금성 님께서 장현철을 이제 물을 먹이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동출이 탔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안 오니까 또 장현철은 중간에서 돈을 한국에서 받아서 또 중국 수출업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른바 돈맥 경화가 와버린 거잖아요. 돈맥 경화. 막혀버렸어. 돈맥 경화. 그래가지고 중국 공화는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장현철을. 지금 열흘 안에 빨리 돈 안 갚으면은 지금 구속시키겠다. 고소된 거. 그렇죠. 그래서 흑금성님께서 이제
병 대신 약을 드리는 때가 왔어. 구원투수가 등장.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돈 옛다 50만 불을 줘버리면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네. 그래서 조청년 서재호 씨를 통해서 부탁을 받고 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빚을 갚아줘요. 그러면 이 장씨 일가 아들 뭐 외아들이라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고맙고 은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돈 그만 주고 다 맞춰서 형이야. 말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당시엔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는 모든 정보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사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국 내 공안 업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그 심사 분석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때다. 그다음에 이제 한 액션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3일이죠, 3일. 3일 애들이 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는데 3일 했을 때요.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쥐가 고양이 물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정원 우리 부서 내에서 큰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아줄. 큰형.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 인물. 천사네 천사.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대가리 사업의 함정을 파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장현철의 등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북한의 수뇌부를 향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장현철에서 시작된 인연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이자 북한의 최고위층 장성택의 또 친형이기도 한 장성우를 이제 만나요. 내가 먼저 만나고 싶다.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단에 딱 들어가서 2만 달러 준비했어요. 그 당시 뭐 잘 아실 거예요. 2만 달러는 돈이 북한 그 사이에서 얼마 큰 돈이었었냐면 2,500만 원. 평양 시내 그 전차 운전수 그 봉급이 달러로 보면 1달러 50센트 받을 때예요. 1달러요? 네. 1,500년 2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그때 2만 달러라고. 좋았어요? 한 달에 1달러. 그래서 딱 책상에 놓고 직원들 한번 식사 한번 해봤더니 이 보더니 나한테 박 선생 그 진짜 나 주시는 거예요? 그 3번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주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철을 구한 거에 도와준 거에 더워서 플러스해서 알파를 해서 100점을 만드는 거죠. 통이 크시네. 이제 장성우의 아들한테 접근하셨다 그러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성택은 나와 다니는 김정일이야. 왜냐하면 김정일은 숨어 있고 경호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와 다니잖아.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장군님 말씀이라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의 친형이잖아. 근데 친형인데 친형이 3군단장이라는 걸 했는데 뭐 우리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군단 사령관이고 대장 칭호를 받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치면 아버지가 움직이고 아버지를 움직이면 동생을 움직이고 동생을 움직이면 김정일이 움직이고 이게 당구 치듯이 탁 치면 여기 가서 탁 맞고 쓰리쿠션으로 그냥. 쓰리쿠션. 이렇게. 어이구 이제 사진이 있네요. 이 인물입니다. 리철이라는 인물인데 당신이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심의처장 리철. 이분이 영화 공작에 아주 주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는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이명훈 씨가 이분의 실존 모티브였습니다. 맞죠, 선생님? 실질적인 이제 공작의 어떤 출발점.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뒷얘기를 좀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내가 이제 군 장교 출신이니까 북한에서는 내 상대를 현역 중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군 정신 너무 투철해가지고 북한 식당이니까 화면에 북한 노래만 나오면 발떡 일어나가지고 막 휘저는 거예요. 해외란 중국을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일을 하라고 하냐.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해 가시죠, 그죠? 나 못해. 나 그러려면 나 돌아갈 거야. 돈이고 지고 나 안 해. 영화에서 또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 잘하지만은 거부도 잘합니다. 이렇게. 나 안 해. 나 못했는데 저런 놈하고 일 못해. 그냥 확 질러버렸다 했더니 그 다음에 내보내준 게 그 바로 이철이를 보내주는데. 그래서 거부하니까. 리철은 당시 북한 최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자본주의 경제학 전공자였고 심지어 박사 논문이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이었어요. 이게
자본주의를 이해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또 외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그 공화국 영웅 훈장까지 받았고 공화국 칭호 공화국 영웅 받았으면 뭐 살아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공화국 영웅 칭호 받은 거 처음 본다. 최고위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철만큼 좋은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캠피스 호텔에서 딱 이게 로비에 들어오는데 깔끔한 거야. 벌써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네. 깔끔한 게 눈이 살아서 바짝바짝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나고 같고. 그래서 허연직이 얘기 나왔고. 그래서 허연직이. 더군다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거기는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는 딸만 둘이야. 근데 우리 큰딸하고 그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4살인가 3살 차이 나요. 오, 딱인. 근데 나중에 장난 삼아서 야 사위 잘 크구냐 그러면 야 근데 저 며느리는 잘 키우고 있어 막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차이나는 것이 상당히 편하게 근데 이게 일본어를 좀 해요. 일본 사람만 상대해주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상 박상 이렇게 이제 호칭할 정도로 선생님께서 일본어를 배우신 게 거기서 또 빛을 봐요. 배워가 됐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진짜 딱 긴장되는 장면이 아까 그 리처 씨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시오. 문 쪽에서 이제 뒤로 돌으시오.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시오. 막 난리를 쳤고 겨우 이제 드디어 다단하고 만나는 거죠. 영화는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지금 당장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장소 바꿉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뒷문으로 나와 왼쪽으로 10m만 걸으면 야시장 입구가 보일 겁니다. 야시장을 지나 반대편 출구로 나오시죠. 이건 진짜 가고 싶지 않겠다. 공영 현관을 따라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출구 앞에 고려관이라는 식당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이 처음부터 고려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동선을 길게 잡아서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렇지. 뒤에 누가 따라오나. 요즘 공화국을 저하려는 잔망한 것들이 날뛰는지라 우리 동무들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있게. 영화는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게 영화 그 영화 사는 백미잖아요. 그것도 무슨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혀 근데 우리는 설마 아주 편했어요.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얘기하고. 내가 차명 계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비밀리에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진짜라고 이게? 차명 계좌. 맞죠, 선생님? 북한 유인자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달래. 맞아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그 통제된 국가일수록 통치자금아니에요. 네. 우리 내부에서 판단은 약 400억 달러 정도의 비자금이 스위스에 예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얼마요?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얼마예요? 400억 달러. 달러 뭐 40조 원. 40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국제적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게 불가능한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HSBC하고 홍콩은행에 두 개의 구좌를 트는데 내 이름으로 문제는 그 외국계 은행은 보니까 돈이 들어갈 때는 그냥 구좌에 집어넣으면 돼요. 찾을 때는 반드시 그 계좌자의 사인이 들어가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저한테 전표를 갖고 와서 사인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얼마가 찼다는 거하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건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렇게 차명 계좌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북한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만들었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 이게 압류가 돼요. 그러니까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차명 계좌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또 제일교포들 이런 사람들 쓰는데 우리 박 선생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신임이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셨구나. 왜냐면은 차명 계좌에 잘못 접근하거나 손을 대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제거할 수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하지만 손을 대면 죽이겠다라는 경고일 수도 그러니까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엮었다, 완전히 엮었다. 박 선생이 남쪽에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방공부를 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교류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 아무리 지금 광고를 하겠다고 해도 이거를 김정일 위원장의 제가 없이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바로 그게 김정일에게 과연 거죠. 보고할 거냐. 그런데 광고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그 전문가들 들여다가 북경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요. 광고가 뭔지를. 우리나라의 광고 전문가가 가서
국정을 통해서 남녀 직원들을 10명씩 그 장기간 투숙시키면서 광고를 처음부터 개요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다 준비 끝났어. 누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준비만 했어. 마지막 보고를 카드를 내밀 것이냐. 누구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겁나니까. 그게 이제 그 고양이 목에 있는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인데 얼마나 애매한 문제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 천하의 장성택이도 말 잘못했다가는 광고를 이 자식이 이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겁을 내는 거야. 이때. 또 나와.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2명도 남아있고요. 시계 궁금하다. 자, 흑금성 북수내부 침투 루트인데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흑금성의 광고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이때 어쩌지? 리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립니다. 박 선생, 내일 평양에서 중요한 손님이 한 분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 장군과 독대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 이분을 잡으면은 광고 사업 아주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짜잔. 아이고, 생각이 없네요. 윤기철이라고 당시 김정일이 신임을 하던 보위부의 시세, 보위부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구경가 그러더니 아무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백화점 3층에 고금, 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이라든가 문구 있잖아요. 명품 가. 거기를 바로 올라간 거예요. 쭉 들어오는데 롤렉스점에 갔는데 그 가운데 롤렉스점 그 매장 가운데 전시대 이렇게 유리관 있는데 거기에 조명을 막고 돌아가는 게 있어. 있지. 귀신이 보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남녀 시계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어가요. 어머. 근데 그걸 완전 보고 쭉 보더니 나중에 갈 때 또 기록 오는 거예요. 또 보고 있는 거야. 사저. 이거 사저잖아. 이거 사저. 순간 저 사람한테 분명히 혼기가 찬 아들이나 딸이 있구나. 왜 본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없죠. 시계가 예물. 예물로 시계를 뭘 주냐가 그 혼사의 척도잖아. 맞아요. 거위층이니까. 거위층이니까. 그렇게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 선택. 야, 부동산 누가 결혼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얘기해봐. 그러더니 아들하고 딸이 한 달 간격으로 올 가을에 가린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뭐가 스쳤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언론에 그 스위스 시계 조합에서 홍콩하고 우리나라에 진품을 감별하는 10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스위스의 시계 조합을 통해 나오는 홍콩하고 우리나라의 그 숫자는 양보다 8배, 800%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8배가 맞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계 조합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도 분갈 못하겠다 이거야. 너무 잘 맞네. 근데 그거를 친구는 안 적이 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그 시계 꿀목에 저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울 잠깐 다녀온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시계만 갔죠. 했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우와. 똑같은 게 케이스까지. 비싸요. 그래서 사장한테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을 달래요. 700만 원이요? 비싸네. 어디다가 700 달라고 봤더니 이건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명품이네. 내가 빨리 이렇게 합시다. 400까지 되더라고요. 이야, 세트가 거의 400까지. 엑스를 허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이튿날 서울 갔던 기념으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무슨 방에 들어 주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졌어. 입이 김 밑에 걸리고 막. 체면이 없어요. 나를 붙였더니 첫 마디가 박 선생, 내가 공화국 법이 허용한 한 내가 도와주겠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지금 이 김영룡 제1부장이 흑금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25가 북침이요 남침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흑금성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침이고 북침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6.25 전쟁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약 북측에서 한반도를 하려고 했으면 남침이고 남측에서 통일을 하려고 했으면 북침이다. 근데 6.25 전쟁은 북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남침이다. 아주 선을 잘 타고 넘어갔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그 0.5초 사이에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테스트한 것이 이제 점검한 것이 어느 순간이냐. 북에서 우리를 나를 신뢰한 것이 어느 선이냐.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이제 자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위치한 사람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그렇지. 알고 본다고 이제 0.5초에 순간적으로 대답하고 0.5초 내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하면서 아 그거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철이 나한테 막상 그때 북침했다고 하면 선생 우리가 끝났어요. 오히려 저 의지가 살아있다 이거야. 아하. 뭐 이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시던데 노동당 그 입당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총까지 오, 꺼냈다고. 이건 사실입니까? 난 이거는 사실 선생님 제일 그 좀 의문이에요. 약간 영화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영화에서하고는 그 총을 겨눈 건 맞는데 최초에 내가 북을 접촉해서 들어가면서 북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우선 노동당 입당원을 써야 돼요. 그죠? 입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세역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결국은 밀봉교육을 받는 게 세 가지가 북에 간첩이 되는 가장 포섭되는 가장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안 한 거예요. 왜? 하는 것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한테 충성한다. 이건 네 주체장을 따른다. 난 못해 그렇게든. 사업가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그 김영렬 부부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박 선생은 지금까지 공화국에 크나큰 은혜를 받고 이런 거 해줬는데 입당도 안 하고 충성세역도 안 쓰고 교육도 안 받고 하냐 이거야. 동무 말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그 안개부 끄나무 같은 산동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계속 방어하니까 권총을 딱 빼더니 맞박에 권총을 대더라고. 이 쫑깍 이거 죽인다고 말이야. 진짜요? 진짜 화났구나. 거기서 내가 이제 오줌 지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때리려고 하면 때려봐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라 그러지 그지. 진짜로 이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권총을 빼들고 이 쫑까지 쏴 죽인다고 못보게 들이대는데 거기서 밀리면 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끝까지 내 스타일을 밀고 나가자. 그래 쏴 죽여봐. 나 하나 죽여서 네 공화국에 이익이 되면 죽여. 그럼 세게 나가요. 내가 그런 그 각오하나 왜 왔겠느냐. 죽여봐. 못 죽이죠. 그러더니 딱 그러면서 선생은 지금부터 우리 공화국 포로야. 포로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야겠다는 거야. 잡겠다는 거죠. 납치.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왕 이런 거 뭔가 있다 판단하고 이왕 사고치면 더 크게 사고치자.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 대단하시다. 나한테 협박하는 일부 부장한테 여기다 밥상을 그냥 확 엎어버렸으니까 와 이거 너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맘대로 해. 나 잡아가지고 네 돈 해. 그럼 나오니까 리철이 반지 방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박 선생 10시까지 자지 말고 대기하시오.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왕이면 샤워 좀 하고 대기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가만히 봐도 깨끗한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밤 10시에 대기를 하라. 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참사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늘이구나. 바로 이제 직감하게 준비를 했었죠. 항상 들어갈 때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습관이라는 걸 먼저 연구하고 교육을 많이 받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됐구나. 이게 감을 직감적으로 했죠. 왜?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야행성 인물이에요. 낮에는 저거 밤에 일을 했고 저 밑에 그 간부들이 사람들이 아주 죽을 중이에요. 왜요? 10시 되면 근무를 시작한 밤 10시. 고양이는 아침 나갔다가 밤. 아니 그래서 단방 불빛은 안 꺼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자료 정보들이 모아지는 게 대체로 8시, 9시쯤 돼. 밤에? 하루 종일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뭐 쭉 모의선이건 올라오구나. 분해선, 사건, 사고건 뭐 모이지는 시간 있잖아요. 10시, 11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은 다 야전 침대를 옆에다 놓고 살아요. 누워있다 전화통 딱 옆에 누워있다 그냥 전화 벨만 울리면 그냥 총알같이 일어나 전화 받는 거지. 드디어 흑금성 기나긴 공작 끝에 북한의 존엄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진짜 이럴까 진짜.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포스가 진짜. 야, 뒷모습도 진짜 많이 닮아.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위원장. 진짜 우와 대박이야.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박 실장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근데 이제 상당히 독이 오른 상태니까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평양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걸 잡았다. 이게 도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통크게 가더라. 그 사람도 우리 공화국에 손을 키는 것다 실질적으로. 그 국가와 자기 문에서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으니까 통크게 봐줘라. 그러니까 그 보복 계획이 조총련을 통해서 하게끔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야. 근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만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라인을 통해서 날렸죠. 나 여기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기존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아웃된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철 참사만 같이 나온 거예요. 공작원이 아니었어. 예. 군인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은 좋아, 난 아주 지키겠다. 다만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는 즐겁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가면 내가 공학 들어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국정원 수사 담당자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를 장군님께서 이렇게 해서 통크게 봐주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국정원에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확증이 되고 안심을 한 거죠. 왜 통크게 봐줬을까요? 실제 아까도 초대 말했잖아요. 공작의 목표가 적을 혼란하게 한다든가 누구를 암살하든가 오늘 시설을 뭐 핵실을 파괴한다든가 포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있는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내 공작 목표란 말이에요. 그 좋은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분이 됐을 것이고 실질은 내가 판단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내가 볼 때는 골동품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흑금성 공작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아 지금 근데 아직 광고 안 찍었네? 안 찍었는데 근데 우리는 광고를 봤잖아요. 이거 광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유종의 미였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남북 최초의 광고 합작 프로젝트. 2005년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이제는 안기부 공장명 흑금성이 아니라 대북 사업가 박채서의 신분으로 북한 내부에서 촬영하려고 하려고 했던 광고가 약간 그 계획을 틀어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로 남북 합작 광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흑금성의 작전은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와. 성공했던 거죠.